믿었던 가족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마을 골목길을 파고드는 밤이었다. 퇴근 후 급히 고향으로 달려온 박진수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 2명, 그리고 구급대원까지 모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란스러운 웅성임이 번졌다. 집 마당 한가운데엔 어머니 김순자가 서 있었다. 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향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팔을 막아섰다. 어머니는 진수를 보자마자 울부짖었다. 진수야, 너까지 나버리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리고 있었다. 마을 이장은 곧장 진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위험해. 칼 들고 저러는 거 처음이 아니야. 오늘도 나가려다 길목에서 쓰러졌어. 병원에 보내야 해. 경찰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다. 구급대원은 이미 들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안 돼. 나 미친 거 아니야. 진수는 손에 쥔 펜을 바라봤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주변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경찰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이제 그만이라는 듯 굳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어머니의 눈은 또렷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닌 믿음을 구걸하는 눈빛이었다. 진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도 없었다. 결국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서명이 남겨졌다. 순간 구급대원이 달려들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경찰이 진수를 부축했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다. 그녀는 몸부림을 치며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외쳤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문이 쾅 닫히고 구급차의 경광등이 차가운 밤거리를 붉게 물들였다. 진수는 발끝이 얼어붙은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장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잘한 거야. 다 널 위해서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깊게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골목은 다시 적막해졌다. 진수는 어두운 마당에 홀로 남아 서류의 붉은 도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이 찍은 도장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순간엔 알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진수는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슬리퍼를 밟았다. 발끝에서 느껴진 따뜻한 감촉이 순식간에 그를 무너뜨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턱을 타고 떨어졌다. 이날 밤 박진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서명 하나가 어머니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라는 것을. 이튿날 오전 박진수는 축 늘어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회색빛으로 칠해진 정신병원 건물은 한눈에 봐도 음산했다. 유리창은 좁고 길게 나 있어 감시탑처럼 보였고 정문 위에는 CCTV가 3개나 달려 있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마저 무겁고 차가웠다. 입구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의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진수는 천천히 접수처로 다가갔다. 어제 입원한 김순자 환자 보호자인데요. 담당 의사 좀 뵙고 싶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컴퓨터를 두드렸다.
치매 중증 초기 진단이십니다.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예약 잡으시죠. 진수는 서류를 내밀며 단호히 말했다. 어제 입원한 건데 담당 의사 말이라도 들어야죠. 잠시 후 진수는 상담실로 안내됐다. 담당 의사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피로감 대신 뭔가를 숨기려는 냉기가 스쳤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짧게 설명했다. 중증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보호자 동의 하에 장기 치료를 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학적 설명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낭독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진수는 차트를 힐끗 보았다. 병명과 수치만 나열돼 있었고 검사 날짜와 서명란은 공란이거나 흐릿했다. 상담실을 나와 병동 복도를 걷는 순간 진수는 유리창 너머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전혀 광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의 다른 환자들은 무표정하게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규칙적으로 약을 나눠주고 있었다. 진수의 가슴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 방문은 허가 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무슨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보호자분께는 차차 안내될 겁니다. 간호사는 한치의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밀어내듯 복도 끝으로 유도했다. 진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마주친 눈동자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말없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병원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서자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명의 병원 직원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다. 이번 건도 깔끔하게 들어왔대. 그러게. 요즘은 일도 편하게 돌아가네. 진수는 숨을 죽이고 차 뒤에 몸을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 환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다루는 듯한 말투였다. 차로 돌아오는 길, 진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무언가 어둡고 불길한 것이 얽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건물을 돌아본 그는 눈에 띄는 걸 발견했다. 1층 창문 대부분은 막혀 있었고 창틀마다 두꺼운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다. 치료를 한다고? 이게 치료냐? 그는 짐짓 중얼거리며 병원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바람에 펄럭이는 입원동 현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까웠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세게 죄어왔다. 진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병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아주 많이. 이날 불안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진수는 작은 책상에 앉아 입원 동의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 위 도장이 선명하게 붉게 빛났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따라가던 그의 눈이 어느 부분에서 멈췄다. 서명란 옆에 찍힌 보호자 증인이라는 도장이 자신이 기억하는 도장과 달랐다. 서명은 낯선 이름이었다. 박진수라는 자신의 이름도 어딘가 삐뚤게 변형돼 있었다. 순간 그의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한 후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는 낮보다 더 적막했다. 직원 몇 명이 남아 있었고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진수는 데스크로 가서 행정직원에게 서류에 대해 물었다. 이 서류, 제 서명이 이상합니다. 증인 이름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잠깐 보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보호자분, 저희는 절차대로만 진행합니다. 서류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 이름도 이상하고 증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확인해 보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사와 동의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미묘하게 차가워졌다. 진수는 불길한 감정을 억누르며 데스크에서 물러났다. 복도 끝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병원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 문을 나와 곧장 마을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이장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진수가 다가가자 이장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병원 다녀왔냐? 어머니 입원 서류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증인 이름도 엉망이고 제 서명도 이상해요. 이장은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대충 웃으며 말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라.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격해지자 이장은 담배를 비벼 끄고 조용히 말했다. 너무 캐묻지 마라. 이런 일은 괜히 건드리면 내가 다친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진수의 가슴에 묘한 싸늘함이 스며들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골목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다. 아주머니는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수야, 조심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엔 금세 적막이 내려앉았다. 진수는 가만히 서서 어둠을 바라봤다.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들여다봤다. 펜 흔적, 인주 자국, 서명 위치까지 모두 석연치 않았다. 점점 퍼즐 조각이 어둠 속에서 모양을 드러내는 기분이었다. 병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이 일에 얽혀 있는 건 아닐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욱 음산하게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야. 진수는 결국 결심했다. 내일 몰래 병원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굳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내가 직접 확인할게요. 이날 밤 그의 머릿속에서 불안은 완벽한 의심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새벽 어스름에 눈을 떴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퀭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한 바가지 끼얹고 숨을 고른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다. 마을 어귀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옆문으로 슬며시 몸을 들이밀었다. 복도는 어제와는 달리 사람의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천천히 병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약품 냄새와 소독약 특유의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때 뒤에서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간호사 한지연이 어두운 복도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가운 끝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수는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그냥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요. 잠깐만 보고 가려고요. 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빠르게 다가와 그를 벽 쪽으로 몰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긴 그렇게 쉽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병원 생각하시는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나가요. 당신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요. 진수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서둘러 주머니에 숨겼다. 그 순간 복도 끝 CCTV가 미묘하게 각도를 틀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의 등줄기를 스쳤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특별실. 일반 환자랑 달라요.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위험해요. 지연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진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다 말해줄 순 없어요. 전 이미 선을 넘었어요. 더 얘기하면 나도 위험해져요.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 2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진수를 등 뒤로 살짝 밀며 말했다. 이쪽으로 나가요. 뒤쪽 비상구로. 진수는 몸을 낮추고 복도를 따라 달렸다. 좁고 긴 통로 끝에서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다. 문을 빠져나오기 직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명단에 김순자 씨 이름 있어요.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진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온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거기엔 특별실이라는 글자와 수십 명의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름도 그 중간에 붉은 볼펜으로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이었다면 지금은 공포였다. 이건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었다. 엄마 내가 늦게 눈치챈 거야. 진수는 메모지를 꽉 쥐고 병원 뒷마당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이젠 뒤돌아갈 수 없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진실에 뛰어드는 추적자가 되어버렸다. 박진수는 방 안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 지연이 건넨 메모지와 입원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붉은 볼펜으로 표시된 특별실 환자 명단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몇몇은 익숙한 마을 어르신들의 이름이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진수는 노트북을 켜고 하나하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망으로 처리돼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망 시점이 모두 입원 후 1개월 이내였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공통적으로 보험 수령 내역이 기록돼 있었고 수령인 중에는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이름도 섞여 있었다. 이름 옆에 적힌 주소는 대부분 병원과 연결된 회계법인의 사무실이었다. 이게 뭐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수는 곧장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를 열어 어머니 김순자 명의의 토지와 집을 검색했다. 화면에 뜬 내역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원 다음 날 어머니 명의의 땅 일부가 김철수로 이전돼 있었다. 김철수, 바로 그의 친삼촌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돕는다며 집에 드나들던 가장 믿었던 가족.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스쳤다. 내 삼촌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았지.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인물이 지금은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다. 진수의 두 손이 책상 위에서 굳게 말렸다. 삼촌 당신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됐다. 곧이어 마을 이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서류에 대해 묘하게 말을 흐리던 그 시선. 어쩌면 마을 전체가 이 일에 한 발 얹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수는 메모지와 서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명단에 적힌 환자들의 가족관계, 보험 수령인, 입원 시기와 사망 시기, 재산 이전 내역. 모든 것이 한 줄로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이야. 병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병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두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이번 건도 깔끔하게 들어왔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뼈저리게 와닿았다. 어머니의 사건은 단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병원은 오래전부터 노인 환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재산과 보험을 갈취해왔다. 그리고 그 배후엔 가족까지 얽혀 있었다. 진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다. 가슴 한쪽에서 무겁고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는 서류와 명단을 꼼꼼히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어.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했다. 진수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마을과 병원, 그리고 삼촌. 이제 그 세 갈래의 연결고리를 무너뜨려야 했다.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조용하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다. 이날 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어둠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밤 11시 47분. 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했다. 그러나 박진수의 심장은 폭풍 후 한가운데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를 눌러쓴 그는 병원 담벼락 뒤편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손에는 간호사 지연이 건네준 지하 통로의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이 병원의 보호자로 왔지만 지금 그는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 침투하는 침입자였다. 지하 통로 문을 여는 순간 고약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철제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자 좁고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복도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였다. 조용히 걸음을 옮기자 발소리마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는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복도 끝에 이르자 특별실이라는 팻말이 걸린 철문이 나타났다. 문 옆에는 비밀번호 키패드가 있었지만 지연이 적어준 종이에 적힌 숫자를 누르자 딸깍하고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방 안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병상에 묶인 채 누워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대부분은 약물에 취한 듯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소리를 내며 방 안의 공기를 기계적으로 갈랐다. 약물 냄새와 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진수는 이 광경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분노가 냉정한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방의 맨 끝, 칸막이 뒤에 있는 침상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수액 라인이 꽂혀 있었다. 눈을 반쯤 뜬 어머니의 시선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진수를 알아보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침상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차가운 체온이 느껴졌다. 이 손은 평생 자신을 감싸주던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기가 없었다. 진수는 수액 라인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어머니의 몸을 일으켰다.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경보음이 울렸다. 삑삑삑. 벽에 붙어 있던 모니터가 경고음을 내기 시작하자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물들였다. 진수는 숨이 턱에 걸렸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렸다. 경비원들이 출동하고 있었다. 진수 씨, 이쪽? 지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어디선가 몰래 경보장치의 일부를 꺼놓고 있었다. 그 덕분에 경보음은 병원 전체에 퍼지지 않고 이 구역에만 울리고 있었다. 진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복도로 뛰어들었다. 무거운 몸이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경비원들의 무전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하복도 끝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지연이 문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지연 씨,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어머니부터 구하세요. 지연은 미세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다. 뒤에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울렸고 금속문이 부딪히는 굉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진수는 어머니를 안은 채 뒷길로 달렸다. 거친 숨이 목구멍을 긁었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 위에서 흔들렸다. 차량이 세워진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팔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 있었다. 뒷좌석에 어머니를 눕히고 시동을 거는 순간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약했지만 그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차가 급하게 병원 입구를 벗어날 때 뒤편에서 경보 사이렌이 멀어져 갔다.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건 단순히 병원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었다. 밤하늘에는 정막이 깔려 있었고 그의 숨소리와 엔진음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